20세기 재즈 씬에는 이른바 아름다운 마약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초헤비 마약러 찰리 파커를 필두로 뉴비 시절 찰리와 함께 작업하며 그를 너무나도 존경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리어 초창기에 마일스와 함께 쿨 재즈의 기틀을 닦은 빌 에반스까지 모두가 빛나는 천재성을 품고 있었고 약물에 찌들어 일찍 그 숨을 거둔 것까지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막장이었던 인생을 뽑으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약의 쾌락에 인기에 중독되어 평생을 비극으로 살아간 남자, 그리고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낭비된 천재. 오늘은 챗 베이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1929년 12월 23일에 태어난 챗 베이커도 여느 천재들처럼 어릴 때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월반을 할 만큼 머리도 좋았고 무엇보다 노래를 몇 번만 듣고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었죠.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트럼본을 사주셨지만 작은 체구 때문에 트럼본을 연주할 수가 없어서 트럼펫으로 교환을 했고 챗 베이커는 이것을 독학으로 익혀서 불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놀다가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앞니가 부러졌고 그것 때문에 트럼펫을 불 때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했죠. 어쩌면 이것이 그가 겪게 될 고통의 복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후 챗 베이커는 중학교에서도 트럼펫 기초 연주 과정을 받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밴드 활동을 하며 일관적인 음악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에는 흥미가 없어 악보조차 못 읽었다는 것이 재밌는데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하다더니 챗 베이커는 그런 부류의 천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챗의 아버지 체스니 베이커는 과거 음악의 꿈을 포기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이를 가족에 대한 학대로 풀어내는 몹쓸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막으려던 것이 자식에 대한 과보호, 그리고 챗 베이커의 재능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변질되었고요. 이런 개막장 가정 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맞은 챗 베이커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잘하던 공부에도 흥미를 잃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동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려서 팔기도 했다네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챗 베이커는 1946년 미 육군에 자원 입대, 48년까지 음악병으로 복무하다가 맹장염으로 의병제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집을 나와 이곳저곳에서 잼 세션을 하며 친구들과 새빵살이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대학 시절에 시작했던 대마초를 엄청나게 피우고 여러 여성들과도 관계를 가지며 본격적으로 망가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950년에는 샬레인 수더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진지한 계획이 없던 충동적인 결혼이었기에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숨겨놨던 대마초가 발각되어 샌프란시스코의 군밴드에 징벌성 재징집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곳에서도 음악 이론에 소홀했던 탓에 악보 초견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고문관이네. 결국 챗 베이커는 정신감정에서 군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다시 의병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클럽을 떠돌며 밴드 활동과 잼 세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챗 베이커는 1952년 5월 말에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잡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비밥의 전설 찰리 파커의 사이드맨으로 무대에 선 것이죠. 물론 뉴비에 불과했던 챗 베이커의 활약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 버드와 협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신인 트럼펫터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더 많은 이목을 끌었죠. 찰리 파커의 빠르고 강렬한 비밥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던 챗 베이커는 대신 색소포니스트인 제리 멀리건의 쿼텟에 가입하면서 음악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멀리건은 사실 마약 중독과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뉴욕에서 도망치듯 넘어온 것이었고 둘은 싸우기는 엄청 싸우면서 대마초는 나눠 피는 최악의 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마약 사범으로 멀리건이 체포되자 챗 베이커는 새로운 쿼텟을 결성하는데요. 이들은 첫 앨범부터 대호평을 받으면서 이른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전미 순회 공연을 돌고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2부작 공연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문제는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챗 베이커는 절제된 멜로디와 서정적인 음색을 살린 쿨 재즈를 주 장르로 하고 있었는데 핫재즈의 정점인 비밥에 익숙한 비평가들은 마일스를 띄워주고 챗 베이커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여성들과의 관계 또한 심각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릴리안 퀴키에라는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부인 샬레인이 권총을 가져와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밴드 운영도 엉망이어서 멤버들의 연주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다 못해 빼돌려서 자가용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젊어서부터 탈이 많았기 때문에 퍼시픽 재즈 레코드에서는 챗 베이커를 상업 뮤지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우울한 듯 잔잔한 스타일의 악상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으니까요. B급 영화 지옥의 수평선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를 하기도 했죠. 돈은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실력이 아니라 이미지로 승부한다는 낙인이 찍혀서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게 만든 원흉이기도 합니다. 1955년 첫 유럽 투어를 떠났을 때도 그 버릇은 어디 가지 않았죠. 당시 유럽은 미국보다 마약 규제가 훨씬 느슨했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유럽 순회 공연은 금세 마약값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연주를 하는 주객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피아니스트 딕 투어드직이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고 겁을 먹은 다른 멤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챗 베이커만 남아 아무 뮤지션이나 영입하며 일정을 겨우겨우 끝냈습니다. 돌아와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대규모 순회 공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대마초가 또 적발되어 공연 기회를 모조리 박탈당했거든요. 이미 마약을 하지 않는 멤버를 따돌려서 나가게 만들 정도로 밴드가 막장인 분위기였으니까 예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 단속을 피해 미국 전역을 떠돌며 소규모 클럽을 전전하고 그렇게 번 돈은 다시 모조리 마약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가정생활은 진작에 파탄났고 이 시기에 녹음된 앨범들도 흑역사 취급을 받는 졸작이 대부분이죠. 더욱 비참한 건 한때 라이벌로 취급되던 마일스 데이비스는 Kind of Blue를 발표하며 황금기를 내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역사를 쓰고 있었는데 챗 베이커는 자신의 인생사를 비극으로 써나가고 있었죠. 결국 마약 거래 현장에서 붙잡혀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미국보다야 살만했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이미지는 가십 위주의 연예인에 가까운 실정이었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실력도 별로인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케팅을 위해 독재자 무솔리니의 아들인 로마노 무솔리니와도 협연을 했죠. 그나마 두 번째 부인인 헬레마가 챗 베이커를 입원시켜서 마약 중독 치료를 시키나 싶더니 캐럴 잭슨이라는 무용수와 또 바람이 나고 끊었던 약에도 다시 손을 댔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요? 계속되는 막장 행각에 급기야는 서독과 스위스 등 4개국에서 추방을 당한 챗 베이커는 가십 잡지에 자신의 구술 회고록을 팔았습니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 가시밭길을 걷게 된 미남 뮤지션의 비극은 당연히 날개 돋친 듯 팔려갔죠. 그럼 챗 베이커는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네, 또 약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